책 읽는 자작나무.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길을 잃는 순간을 겪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감정은 제멋대로 흔들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오늘 소개할 책, 어른에게도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질문에 조용히 답을 건넵니다. 저자 스기야마 다카시, 옴기니 황소연, 펴낸 곳은 큰숲입니다. 저자는 심리학자로서 우리가 겪는 불안과 혼란, 열등감, 외로움 같은 감정이 결코 이상하거나 나약해서 생긴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원래 방황하는 뇌를 가진 존재라고요. 원시시대에는 단순하게 생존만을 고민하던 뇌였지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인간의 뇌도 더 많은 선택지, 더 많은 감정, 더 많은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점점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황이라는 것은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요. 이 책은 세계 3대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프로이트, 융, 아들러의 명언들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지도를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독이라고 하는 감정 하나를 두고도 프로이트는 그것을 인간관계를 둘러싼 갈등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어로, 또 융은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 내면의 샘으로, 아들러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통해 피어나는 감정으로 각각 해석해줍니다. 이처럼 하나의 감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시선이 제시되면서 독자는 자신에게 맞는 관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인지, 어떠한 시선이 내 마음을 덜 아프게 해주는지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책은 무언가를 독자에게 고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방황이 멈추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방황하는 나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을 안다면 그 여정은 훨씬 덜 외롭고 덜 무섭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본문 살펴보고요.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과 일, 둘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프로이트. 고된 막노동으로 몸이 힘들어도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흥겹게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그린 일본의 옛 노랫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에서 부모님의 행복을 표현한 말이 프로이트의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이트는 어른의 조건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말하면서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론 사랑과 일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닐 테지요. 하지만 두 가지가 때때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좀처럼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 때 일부러라도 사랑과 일에 인생의 방점을 찍으면 하루하루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사랑과 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과 일을 현대 심리학 관점에서 더 깊이 소개하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보수적이었던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학계에서 프로이트는 대담무쌍하게도 에로스, 즉 성적인 욕망을 논한 심리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연유에서 프로이트가 사랑을 말했다면 관능적인 사랑, 쾌락의 에로스가 연상될 수도 있겠네요. 에로스는 생존과 생식의 본능, 살아남아서 생명을 다음 세대에 면면히 이어나가는 에너지를 일컫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행동 원리이자 생명의 원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성 본능을 신성한 것으로 숭상하는 문화나 가치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에로스를 행복의 단면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애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에로스는 짧지만 강렬한 쾌락과 만족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것도 분명 행복한 순간입니다. 다만 극치감이 너무나 강력해서 성적 쾌감에 빠지면 중독으로 치닫게 됩니다. 흔히 타락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자초할 수도 있지요. 실제로 섹스 중독이라는 병리 증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문화의 범주에 따라서는 에로스를 금기시하거나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성욕에 집착하며 성적 쾌락만 쫓다 보면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요. 요컨대 프로이트가 지칭한 사랑이 에로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사랑이란 현대 심리학에서는 애착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었습니다. 애착은 에로스의 사랑과 닮았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애착과 애욕은 뇌의 연결망도 전혀 다릅니다. 친숙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좋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굉장히 슬프고 먹먹할 것이다 라는 감정이 바로 애착입니다. 슬픔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행복을 느낄 기회를 선사합니다. 애착을 통해 나만의 세계, 바꿔 말하면 1인칭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세계에서 2인칭, 3인칭으로 행복의 세계가 확장됩니다. 더욱이 애착의 시간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까지 무한대로 아우릅니다. 이렇듯 애욕의 사랑에서 애착의 사랑으로 향하는 진화는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돕는 생물로 진화했고 순간적인 쾌감을 훌쩍 뛰어넘는 행복을 발견하도록 발전해 왔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프로이트가 말한 사랑을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소중히 여기고 싶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에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 혹은 노동을 밥벌이와 등가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테지요. 우리가 흔히 듣는 돈은 당장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자본의 순환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돈이 에로스와 관련된 뇌 신경망을 자극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인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돈을 인지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돈을 통해 성적 욕망과 흡사한 쾌락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말하는 일은 단순한 돈벌이, 밥벌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느끼는 무엇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좀 더 빛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도 없겠지요. 인간의 뇌는 애착과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라면 온갖 고통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일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에는 당신 곁에 있는 소중히 여기고 싶은 무엇인가를 찾아주십시오. 딱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애착의 뇌와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뇌가 서로 힘을 합쳐서 분명 행복감을 안겨줄 테니까요.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삶의 의미나 가치를 파고들다 보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삶의 의미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프로이트.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라는 말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테지요. 그런데 이 덕담에 행복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프로이트의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죠. 저희 상담실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자주 방문하는데 카운슬링 과정에서 파혼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결혼 약속부터 식장 예약까지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를 실감하는 단계는 저마다 다르지만 파혼 당하는 당사자는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현재와 미래를 빼앗긴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지고 맙니다. 대체로 결혼을 약속한 상대는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애착의 대상입니다. 애착하는 대상을 잃은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애착 대상의 상실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 처하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픔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책감도 함께 따라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나의 어떠한 점이 부족한 걸까? 나라는 인간은 뭐가 문제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에게 절망합니다. 더 심하게 마음이 아프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요. 파혼의 아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내담자 A씨는 약물 치료가 잘 듣지 않아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해도 여전히 캄캄한 터널 안에 갇힌 듯 침울해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잠시 표정이 밝아지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면제 약 기운에 잠시나마 눈을 붙이는 듯 했지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하루 종일 쇠약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생기 넘치는 표정의 A씨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과연 A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끝도 모르는 우울감에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한때 푹 빠져 지내던 서핑을 떠올리고 정말 힘겹게 바다를 찾았습니다. 물론 바다에 갔다고 해서 흐린 마음이 한순간 맑게 바뀔 리는 없겠지요. 예전에는 미친 듯이 즐겨하던 서핑인데 라며 풀 죽어 있던 찰나 갑자기 높은 파도가 A씨를 뒤덮었습니다. 하늘로 붕 솟아오르는가 싶더니 바다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눈 깜짝할 사이 너울에 휩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겁을 먹고 허우적대다가는 산소 부족으로 숨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A씨는 냉철하게 대처해서 무사히 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하고 외치는 순간 A씨는 정말 오래간만에 삶의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A씨의 마음을 짓누르던 우울감은 서서히 엷어졌습니다. 이후 먹구름이 몰려오던 날도 가끔 있었지만 예전처럼 어두움으로 뒤덮인 터널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은 사라졌다는군요. A씨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편안한 호흡, 시원한 물 한 모금, 느긋한 한 걸음처럼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에 감사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A씨는 어두운 터널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대답을 쫓다 보면 생의 본능이 자극을 받았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인간의 의식은 네 가지 뇌가 균형을 이룸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의 머릿속은 자존심을 살리는 뇌,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뇌, 애착과 안정감을 느끼는 뇌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파혼이라는 비극이 비명의 원인이 되었고요. 물론 이 비극은 희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희열을 만끽하는 뇌는 다른 세 가지 뇌의 억압을 받고 있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희열을 만끽하는 뇌가 자극을 받게 되었지요. 달리 표현하면 희열을 만끽하는 뇌가 다른 세 가지 뇌의 비명소리를 의식에서 몰아냈습니다. 인류의 진화에 발맞추어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뇌는 의미를 추구하는 뇌로 발전했고 우리에게 시시각각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만약 삶의 의미나 가치를 묻는 질문에 척척 답하지 못하면 살아갈 자격도 없는 것처럼 자책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이자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내면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뇌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 의미를 추구하다가 생의 본능인 희열을 만끽하는 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정한 축복이니까요. 어딘가에는 내 자리가 있다. 누군가에게 맞는 신발일지언정 나에게는 맞지 않는 신발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생의 비결 따위는 없다. 용.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혹시 당신은 신발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가요? 신발을 고를 때 좋아하는 브랜드나 디자인을 고집하는 등 신발에 진심인 분도 있을 테고 아무 신발이나 발에 맞기만 하면 괜찮다는 무난한 분도 있을 테지요. 저는 신발에 무심한 쪽입니다. 지금껏 값비싼 구두를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끝까지 양보하지 못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일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 발보다 작은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이 아파서 야단납니다. 아주 조금 끼는 정도라면 그나마 참을 만하지만 오랫동안 신고 있으면 발이 비명을 지릅니다. 큰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보다 큰 신발을 신고 다니면 벗겨지기 일쑤니까요. 벗겨지지는 않을 만큼
조금 넉넉하다면 잠시 발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뛰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달리지 못하니 불편한 건 매 한 가지겠지요. 따라서 신발에 진심인 사람도 무심한 사람도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모두 꺼립니다. 신발에 무심한 저도 편안한 만큼은 양보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신발과 인생은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니면 무슨 일을 해도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재능 덩어리이지만 저마다 맞는 신발, 즉 맞춤 인생을 고민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재능을 오롯이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지 못하는 재능은 재능이 없는 것과 같고요. 당신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주는 맞춤 신발을 신고 인생을 꾸려가고 있나요? 저는 흔히 말하는 취업 빙하기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만약 2년 전에, 아니 1년이라도 일찍 구직 활동을 했었다면 그때는 취업 시장이 적어도 빙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쯤 회사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얼어붙은 당시 상황을 융히 말한 신발에 비유해 보자면 신규 채용이라는 시장에서 신발 자체를 구경하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맞지 않는 신발이라도 억지로 신어야 되는 건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기가 막막한 현실에서 망연자실을 하고 있었죠. 이때 제 기억 속에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기차를 타고 나 홀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한 회사의 사장님이 자신의 성공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라라는 조언이었죠. 그 지역에서 나름 성공한 분이었기에 그분의 말은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저는 모두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신발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철학이 문득 머리에 스치는 순간, 그래, 남들과 다르게 찾아보자 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성적이 바닥인 열등생이었지만 대학에서 연구를 경험하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밥벌이로 삼는다면 당시 저는 재능이란 천부적으로 타고난 특별한 능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재능이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연구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에 자주 들었던 담임 선생님의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떠올랐고요. 연구자의 세계는 치열한 경쟁 사회라서 아무도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는 것보다 남들이 즐겨 찾는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신발을 신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구자를 인생 직업으로 정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아무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자 의외로 잘해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에서는 전혀 써먹을 수 없었던 재능이 가까스로 살아났다고 할까요? 천만다행으로 저한테 딱 맞는 신발을 고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누군가 이미 신고 있는 신발은 본보기가 있으니 실패할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찾아 신으면 나라는 재능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만의 재능이 넘치는 분야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죽음이 없으면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아들러. 갑자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놀란 사람도 있을 텐데요.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아들러식의 비유니까요. 다만 의욕이 샘솟기를 바란다면 좀 더 진지하게 이 한마디를 새겨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가 원시 포유류에서 인류로 진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 소개한 동인 이야기와 이어서 생각해 보지요. 이미 이야기했듯이 동인은 생존 본능과 관련된 욕구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동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동인은 생존 본능과 연관된 욕구를 동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자주 나오니까 이 뜻을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동인이 충족되었을 때 생존 본능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귀뜸해 주고요. 이는 이대로 충분하다라는 뜻이니 만족스러운 상태를 즐기면 된답니다. 다만 동물적인 생존 본능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고차원적인 욕구를 습득했습니다.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구란 존경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라는 욕망과 나만의 서사를 갖고 싶다라는 욕심입니다. 이 욕구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욕구들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서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존경과 존중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 나라고 하는 이야기의 무대도 반드시 사회여야 하고요. 요컨대 인간다운 욕구는 사회와 상호작용 속에서 채워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좀처럼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척 괴롭습니다. 조상들이 유인원에서 인류로 진화하는 동안 습득한 뇌는 존경, 존중, 자신만의 서사를 수중에 넣지 못하면 허무라고 하는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인간다운 욕구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를 해결하려면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진화가 고통을 초래한다고요? 더 나은 쪽으로 바뀌는 게 진화 아니었던가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화했기에 느끼는 진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동인은 진화를 거치면서 더 쉽게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주 애정파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수분 섭취를 참으면서 동인을 높이면 만족감이 몇 배나 올라갑니다. 더욱이 동인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요. 실제로 동인이 채워졌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잠시나마 공허함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허무에서 도망치기 위해 동인 충족에만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술이나 담배, 탄수화물 과다 섭취, 찰나의 유희를 즐기는 유흥업소, 생존 본능이나 무력을 자극하는 게임이나 취미, 도박, 성매매나 섹스 산업 등을 저는 동인 세계의 놀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쾌락에 빠져버린 사람도 분명 있을 테지요. 법과 양심이 허락하는 범위라면 놀거리로 쾌감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행복의 한 유형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간다운 욕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허기에서는 일시적으로 도망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움은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동인을 충족시키려면 체력이 필요할 뿐더러 동인을 만족시키려다가 건강을 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년 이후에는 동물적인 동인 충족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헛헛함에서 도망치는 방법도 사라집니다. 무엇으로도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중년들이 제 상담실을 종종 찾습니다. 그들은 정말 괴로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무치는 허무감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요.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딱 하나. 허무에서 도망치지 말고 공허와 마주하면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 원시적인 포유류에는 일시적인 죽음을 선포하는 대신 인류를 깨우는 것이지요. 인류가 추구하는 만족감은 얻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실패와 좌절의 연속을 겪습니다. 존경은커녕 비난과 경멸이 이어지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인류는 진화에 성공한 조상들이 내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려서 고민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마음에서 강인함이 싹튼다. 프로이트.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상처받지 않고 지내기는 힘들겠지요. 앞에서 살펴본 열등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역시나 무척 쓰라리고 아픕니다. 열등감 이외에도 마음의 멍울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담실에서 자주 다룰 만큼 피해가 아주 큰 아픔은 바로 배신감입니다. 인간은 배신에 특히 민감합니다. 누구나 배신을 당하면 내면이 칼로 베인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상대가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할 테니까요. 하지만 배신자는 적이 아닌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속수무책 당하기 십상입니다. 말하자면 무장해제하고 있는 당신을 향해 배신자는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몇 해 전 엄마들 모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상담실을 찾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B씨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 엄마에게 엄마들 모임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낯선 분위기가 늘 신경 쓰였는데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주는 친구 엄마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말로만 듣던 모임이어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지요. 모임 장소는 그녀가 처음 가보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엄마에게 혹시 드레스 코드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죠? 라고 가볍게 물어보았더니 이러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입고 와요. 드레스 코드는 불편해서 엄마들이 다 싫어해요. 모임에 초대한 친구 엄마 말을 믿고 B씨는 평소에 청바지 차림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에서 요구하는 옷차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임에 참가한 모든 엄마가 격식을 차린 정장 차림에 한껏 멋을 부리고 참석했던 것이지요. B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왠지 자신의 옷차림을 두고 험담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거짓 미소로 자리를 지켰지만 음식이 입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당연히 엄마들 대화에도 끼지 못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투명인간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레스토랑에 앉아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 음식점에서 정해놓은 드레스 코드는 따로 없었지만 모임에는 공공연하게 드레스 코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초대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신당했다,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불쾌감에 사로잡히겠지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뒤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상담을 찾는 내담자가 꽤 많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고 한편으로 너무 쉽게 타인을 믿은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의 주인공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더 강해졌고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B씨는 어떻게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상담을 하는 동안 다양한 과정을 거쳤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열등감과 마주하는 일. 또 하나는 나만의 서사에 자부심을 갖는 일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모순된 이야기 같지만 실은 이 두 갈래의 치유 과정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B씨의 열등감을 파헤쳐 보면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불쌍한 나. 웃음거리가 되어도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열등감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즉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지, 애당초 엄마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목표를 하나씩 재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자신만의 서사에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감을 앗아가는 배신자를 만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자신을 재발견한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행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흔히 인생에 어떤 숭고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믿잖아요. 지금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인생은 딱히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축제나 어떤 신나는 파티에 더 가까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그게 운이든 필연이든 노력의 결과든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도달한 기적 같은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사리 한자리에 놓인 삶이라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축하받을 일일 것 같고 즐길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찬란한 세상에 즐기러 왔다고. 매일을 기꺼이 즐기고 작은 순간에도 웃음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굳이 인생의 거창한 의미를 찾지 않아도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또 행복이라는 단어에도 조금 다른 시선을 갖게 됐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예쁜 단어이기는 한데 이 단어가 주는 좀 의미가 좀 모호하지 않나요? 뭔가 막 대단하고 빛나야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금 부담스러운 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어를 기쁨으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기쁨이라는 말조차도 왠지 거창하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단어를 바꿨습니다. 제가 찾아야 될 단어를. 이번에는 재미였습니다. 재미. 외국 영화 보면 엄마가 애가 이렇게 놀러 나갈 때 건네는 말 있죠? Have fun. 재미있게 보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이들에게만 쓰이지 않더라고요. 어른들 사이에서도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건네곤 하는 말이었습니다. 재밌게 보내. 즐거운 시간 보내. 그 짧은 인사 속에는 어떤 의무도 없고 오직 한 가지 마음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에게 즐겁기를 바란다는. 저는요, 많은 삶의 장면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재미가 있나?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어디를 갈까 말까, 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까 말까 망설여질 때, 그 판단의 중심에 재미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보니까 아니 놀랍게도 이 선택이 훨씬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더라고요. 그저 이 순간이 재미있을 수 있다면 해보는 쪽으로. 물론 이 생각이 언제까지나 옳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음 공부와 관련된 책이나 강의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읽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제 내면이 천천히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 생각들 또한 더 깊어진 마음 위에서는 나중에 수정해야 될 것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다시 또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단 한 가지 질문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 나에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I close my eyes and see all that we could be. No other dream I've had means a thing. Kids and a picket fence sounds good to me. But growing old hand in hand is all I need. As the years go by, we might get older, but love will grow stronger. I don't need more time to know that forever, love, you will be mine through it all, my dear. I will be yours year after year. Looking at all we've done, we've had it good. When nothing else seemed to last, our love